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머랭님의 직업은 현직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하시면서 아니면 혹은 간호사 동료분들에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귀신 쪽의 이야기건 사람이 무서운 현실 공포건 이렇게 두 가지 다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저번 시참 때 또 한번 뒤집어 놨었죠. 네. 내 아이고. 얘기는 아니었지만. 친구분의 이야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머랭님이 전달을 해주시니까 또 뒤집어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시 뒤집느라고 어우 고생했어요. 네. 예. 자, 일단은 오늘 머랭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실 공포 직업괴담. 네네. 이번에는 조금 약간 모음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좀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머랭님과도 뭐 이야기는 나누긴 했었지만 뭐 이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업 때문에 말씀하시면 되는 점, 안 되는 점 이렇게 나눠서 법적인 문제 없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알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머랭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제가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학교 때 저희는 간호과 학생들은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오. 일단 무조건 한 번씩 가는 게 정신과 실습을 나가게 돼요. 오.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곳이 정신과 병동이긴 한데 옛날에는 되게 초반에는 정신병동이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산 위에 하얀 집이라고. 아, 언덕 위에 뭐 하얀 네, 집 뭐 이런 언덕 식으로. 위에. 그런 식으로 진짜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저도 실습을 가려면은 그 병원에서 출퇴근 차를 이용하는 그 곳에 가서 서서 그 차를 타고 저희가 거기로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산속으로. 네, 그거를 타고 한 4, 50분을 가야만 출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원래는 저희 같은 학생 간호사들은 급성기 병동을 많이 가거든요. 급성기 병동이라고 해서 네. 정신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급성기가 있고 만성기가 있어요. 오. 이제 급성기 환자들한테서 저희가 조금 배울 수 있을 만한 케이스가 있고 저희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실습을 나가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게 있는 그런 조금 건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거를 잘 잡을 수,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원래는 급성기 병동을 가야 되는 게 많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만성기로 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잘못 배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저희 기수만 만성기 병동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봤는데 진짜 지금은 모든 게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공책이 진짜 너덜너덜하게 입퇴원 환자 기록이 있었는데 제가 태어난 연도에 입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죠? 그 TV를 보시면 넷플릭스에 핫했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그 병원 이야기에서도 간호사실과 병동이랑 완전 분리가 돼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잠그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비밀번호나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카드가 있어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직원 선생님들이 문을 열어줘야 나갈 수 있고 예? 문은 바깥에서 저희가 열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여자 환자들 병동에 가게 됐긴 했는데 당연히 여자 학생들이니까 제가 이상하게 그 여자 정신질환자 분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오, 어떤 의미로요? 그분들한테는 좋은 의미고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요. 뭘까, 예? 일단 거기는 그 바이폴라라고 해가지고 조울증 환자분들이 있고요. 조울증 환자분들도 있고 그 알코올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있고
조현병 만성 환자분들도 있고 네. 가끔 치매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아, 있죠. 예. 엄청 완전 노인분이 계시는데 보호자분들이 그냥 거기에 버리고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방치하고. 네, 방치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었을 때는 저희는 일단은 라포를 쌓아야 어쨌든 케이스 스터디가 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쉬워가지고 원래 이렇게 만성기 환자들은 급성기 환자처럼 예민하지 않고 그래도 좀 어쨌든 만성기 환자들 약을 되게 오래 먹고 병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다가가기 쉽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아닌 다른 학생 선생님한테는 엄청 까칠하게 구시는 거예요. 어떤 정도였냐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병동 안에서 담배도 피워요. 환자들이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환자 중 한 명이 저한테 되게 진짜 집착성을 가진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진짜 갑자기 저한테 쓱 다가와서는 막 중요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엄마, 예? 그리고 힘이 진짜 세요. 힘이 진짜 세가지고 병실이 있는데 갑자기 그 병실로 끌고 가서 저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근데 그건 그 옆에 있는 환자분이 이제 말려줬거든요. 예. 그러거나 막 화장실에서 다 모여서 막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 옆에 다른 학생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다른 학생 간호사 선생님한테 얼굴에 담배를 지져버리려고 하고 진짜 그 정도로 갑자기 액팅아웃을 하시는 거야. 액팅아웃이라는 게 갑자기 발작하는 형상을 말하거든요. 예? 근데 원래 안 그랬던 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발작을 하면은 그 1인 독방에 갇히시거든요. CCTV 예. 있는 실에. 근데 CCTV 있는 실에서도 막 쾅쾅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랑 간호사들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 환자 왜 저러냐고. 이때까지 입원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저 사람이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저한테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해요? 저는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다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결국 의사까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의사도 아예 그런 걸 상담을 해도 약간 그렇게 못 찾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랑 저랑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저한테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흥미를 느꼈나 봐요. 뭐요? 그 사람의 질병과 그 사람이 나타나는 액팅아웃과 저와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뭐야?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흥미가 생기는구나. 네, 왜냐면 거기가 만성기 병동이고 산속에 있는 병동이다 보니까 약간 그 의사 선생님들은 논문 같은 그런 거에 약간 좀 관심을 많이 쏟아붓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근데 진짜 많았어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긴 게 마음에 든다? 아, 외모 때문에. 네, 외모 때문에. 근데 그때 못생겼는데 그들에게는 다만 엄청나게 빛이 나는 그런 분으로 또 보였을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제가 진짜로 어렸을 때는 진짜 대학 가기 전까지는 아예 화장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예.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간호사는 의료 서비스직이니까 무조건 쌩얼 안 된다, 화장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화장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도 제가 화장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좀 얼굴은 하얗게 입술은 빨갛게 이렇게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약간 그 사람들 눈에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추측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진짜 전 똥송이이기도 해가지고 화장을 아예 처음 해봤던 터라서 완전 그냥 진짜 못생긴 화장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은, 조증 환자들은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봤었을 때는 예. 그런 거에 대한 상관관계 약간 그 의사 선생님이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환자를 피해 다니기 바쁜데
계속 그 폐쇄병동에 넣어서 계속 밖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거를 학교에도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저희가 실습을 나갈 때 실습 나가면은 그 병원에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우리 학생 실습을 보냅니다. 좀 잘 가르쳐 주십사 이렇게 하면서 실습비를 줘요. 예. 근데 그 학교에서는 너 안 다쳤지 않냐? 안 다쳤고 원래 실습하는 거는 폐쇄병동 그렇게 배우는 거다. 너 때문에 실습 병원 하나가 잘리면은 어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저는 그냥 그 2주를 진짜 무서움에 떨면서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거의 2주 동안 거기에 있었거든요. 네. 그 환자는 2주 동안 한 10번 넘게 1인실에 독방에 갇혔었어요. 계속 달려드니까. 네. 근데 진짜 강제로 뽀뽀도 당했어요. 아이고야, 쪽. 너무, 네, 쪽을 당했어요. 예. 쪽을 당하고 같이 실습 갔던 그 친구들은 제 옆에 한 발자국 다가오지도 못하고 케이스 스터디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그 조증 환자분들은 너무 아예 그냥 말이 안 통해가지고 얘기를 제대로 하질 못하고 제가 하려던 분들은 조금 만성기 중에서도 조현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말이 조금 통하시는 분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제 옆에만 있으면 그 환자가 와서 주먹질을 하니까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야, 이거 상상 초월이다, 진짜. 네. 근데 진짜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조금 정신과랑 조금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전부 다 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지만 네네, 맞아요.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거 가족분들도 네. 다 힘들고 지쳐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모든 환자들이 아니라 그때 그 병원이랑 그때 대처. 이제 대처가 그랬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자,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정신병동의 실습건에 관련돼서 한번 또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또 다른 이야기는? 똑같이 그 실습 병원에서 네. 한 번 더 있었던 일인데 예. 그 실습 병원에는 급성기, 만성기 병동이 2개가 있어요. 병원이 2채가 따로 있거든요, 아예.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산책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점심 먹건지 점심 전인지 무조건 산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이제 남자 환자들이랑 여자 환자들이 섞이는 시간이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남자 환자들과 여자 환자들의.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엄청 키가 크고 젊고 되게 잘생긴 남자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 환자가. 근데 저는 약간 이미 산책 시간에는 그 사람의 활동이 더 자유로우니까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느라 신경도 못 쓰고 그 시간도 도망 다니느라 좀 바빠가지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20대 초반의 여자애들이 이제 정신과 병동에 3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환자가 키가 크고 되게 잘생겼고 저도 한번 봤는데 진짜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거의 배우 같은 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 사람만 진짜 눈에 딱 띄는 그런 환자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맨날 초콜릿이나 사탕 가지고 가가지고 그 환자한테 주고 막 아, 잘생기고 봐야 돼, 그죠? 네. 예.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급성기 병동에 있는 애들이 그 환자한테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한번 물어봤나 봐. 근데 되게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왜 여기 있지? 왜냐면 그 행동하는 게 되게 급성기 환자 같지도 않고 예민하지도 않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진짜 너무 그냥 정상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PC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기록지를. 근데 그 기록지를 봤더니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예? 엄마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했다고 하다가 어머니를 해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발견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아, 게임 중독 좀 이런 건가? 네네. 만약에 존속 사례가 됐다면은 경찰서 이런 데 갔겠지만 미수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근데 저는 그것만 듣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저렇게 진짜 멀쩡하게 웃고 떠들고 하는 사람도 되게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척을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은 그걸 알고서도 그냥 잘생겼다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홀렸네. 옆에서 웃고 떠들고 이렇다는 게 저는 그게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주변에 정신질환자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약간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점점점 그 사람을 주변으로 원이 계속 크게 만들어져요. 예.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진짜 제일 키가 컸거든요. 모든 산책의 중심이 그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전 그래서 그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저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완전 소시오패스가 되거나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쵸. 그게 이제 뭐 외모도 훈훈하고 또 게다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거에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선동하는 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겉만 봐서는 진짜 모르는 거긴 하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는 병원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예.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신질환을 막 그렇게 오픈하거나 지금도 많이 오픈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신과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옛날에는 특히 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정신질환을 많이 숨기고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입원을 하셨었을 때 첫 번째 기억나는 환자분이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는데 이 사람이 그 전직 군인이어가지고 약간 행동이 좀 딱딱할 거다. 그리고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거 건드리는 거 좀 싫어한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코로나가 아니어서 보호자가 옆에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웬만한 건 케어할 건데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과거력 같은 것도 했었을 때 뭐 먹는 약 이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수술 환자로 알고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진짜 각 잡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몇 시에는 일어나서 기상을 해야 되고 몇 시에는 씻어야 되고 네. 몇 시에는 딱 누워 있어야 되고 몇 시에는 뭐 이불을 계속 진짜 무슨 군대에서 각 잡힌 이불 접는 것처럼 되게 그렇게 각을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호자가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던 게 보호자도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괜찮은 걸 보고 갔는데 이제 문제는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보호자가 없으면서 생긴 일인데 환자가 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각 잡힌 생활이라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점점 그게 강박처럼 심해지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환자복을 빨래를 하기 시작해요. 환자복은 저희가 갈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라운딩을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바닥이 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 물을 따라서 가봤더니 모든 친구랑 옷을 다 빨아가지고 다 널고 계신 거예요. 그 자기 자리에. 근데 다 빨가벗고. 왜냐면 저희한테 옷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시는 거냐 이러니까 더러워서 빨았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한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갈아드리거나 새 옷을 드린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옆에 있는 환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저 사람이 온몸을 긁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발가벗은 채로 있었을 때 몸에 상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환자 팔을 걷어보니까 온몸에 다 긁힌 자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분이 왜 그랬냐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간지러워서 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밤에만 그런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라운딩을 갈 때 엄청 진짜 조용히 살금살금 가가지고 거기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대표적인 조현병의 증상들 같은 거. 막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놈의 벌레 새끼들 내 몸에서 당장 나가 이러면서 막 몸을 다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계속 긁어가지고 이제 몸에 피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환자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알고 계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죄송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알고 보니까 본인이라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대요. 그럼요. 그 전까지 정신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조현병 환자였고 조현병 환자였고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러 오는 길에 이제 그 전까지는 약을 보호자가 챙겨주고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환자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약간 마음을 놓고 일을 하러 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약을 안 먹어가지고 이런 게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하자면 이 분이 그 전에 조현병 때문에 저질렀던 짓을 들었거든요. 예. 옆집에 들어가서 칼침을 하셨대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지는 않으셨대요. 예. 네. 칼침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너네가 내 몸에다가 벌레를 풀어놨지 라고 하면서 칼침을 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떡하냐 그랬다가 지금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옆 사람분들 다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 게다가 여기는 대학병원이어가지고 저희가 5층에 그 정신병동이 있거든요? 폐쇄병동이? 그래서 정신병동이 있으면서 정형외과 같이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굳이 숨겨가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예. 다른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험성이 있는데 네, 그걸 위험성이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좀 미연에 네, 방지를 미리, 해야 네. 되는데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도 말하기 수치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이제 저희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뻔했던 거죠. 이게 또 한 가지는 되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주일 전 일입니다. 이제 이분은 허리를 다쳐서 입원을 하셨는데 수술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주사 치료를 하고 그냥 입원해가지고 물리치료랑 그냥 그 약물 치료 하자는 그냥 처방만 나와가지고 입원을 하신 경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박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저녁 시간은 환자들이 밥 먹고 1층에 가면은 흡연실이 있어요. 네. 그 흡연실 정도 가는 거는 저희가 말리진 않거든요. 병원 밖에만 안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입원했던 그 환자가 밥 먹고 담배 피러 사라진 줄 알았던 환자가 알고 보니까 그 병원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예. 술을 먹다가 옆자리랑 시비를 붙어가지고 술병을 깨서 옆 사람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근처니까 이 사람이 환자복이 병원 팔찌도 있고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한테 얘기 안 했던 질환이 알코올리즘이라고 알코올 중독. 원래 약 먹고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제일 치료가 안 되는 게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여기는 보호자분도 없고 입원했었을 때 입원 보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입원 보증인이 그냥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병원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네. 일들이 벌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 밥 시간 빼고 밥 먹고 나서 30분 이내 자리에 안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전화를 다 해요. 예.
전화를 다 하는데 이제 가끔 병원 전화는 그 앞에 지역번호로 뜨잖아요. 안 받아요, 사람들이. 아, 예.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새벽에도 자리에 30분간 없으면은 전화 또 하고, 그러고 맨날 욕먹고 왜 계속 전화하냐고. 예. 너무 사고치는 사람들도 많고 이걸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아직까지 많이 밝히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게 어떤 질병을 어떻게 숨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많이 숨기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조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단순히 이 병인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네.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거를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의 조치가 취해질 테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매출을- 아닐까요? 맞아요. 특히 그 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에서 더 저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니까 네. 그러는 경우도 좀 많죠. 그래요. 이게 정신적으로 아프시면 당연히 병원을 갈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솔직하게 우리들은 그냥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도 아마 아까 보니까 간호사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막 엄청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나 봐요, 이게. 근데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 정도는. 맞아요. 예, 왜냐면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올 때는 정신병동에서 뭐 폭행을 했다, 어떤 뭐 사람이 뭐 사람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사실상 환자가 의료진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건물 내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서는 술 판매가 금지되고 있어요. 오, 그치, 뭐 병원 편의점에서 굳이 술을 팔 필요는 없긴 하죠, 사실상. 네. 그 근처 건물에서는 아예 네. 술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아직 근데 이야기가 한 2개 정도 남았어요. 아, 남았어요, 아직? 네. 최근 일을 먼저 얘기하셨길래 이게 마지막인 네. 줄 알았어요. 갈게요. 이거는 그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실습을 나가면은 저희 간호사 학생 실습복에는 학교 이름이랑 그 명찰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데 네. 특히 저희가 입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듣는 거랑 또 실습할 때 제일 먼저 듣는 게 환자가 번호를 달라거나 고맙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거나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절대 알려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마크와 명찰을 보고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잖아요. 학교는 치면은 주소가 나오고 이름을 알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정신질환자 분이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학교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 찾아오셔가지고 누구누구 학생 있냐고 찾아왔다고 했는데 이제 학교 행정실까지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대체 누구지? 하고 제 선배가 가봤대요. 가봤는데 그때 그 정신병동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소름이 쫙 돋았대요. 예. 그때는 근데 다행히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혼자 만난 게 아니어서 진짜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하니까 막 엄청 되게 쑥스럽게 얘기했대요. 아, 그치, 그때 그치.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학교 마크랑 선생님 이름 보고 찾아왔다면서 너무 예. 고마워서 밥 한 끼 먹고 영화 한번 보고 싶다고 지금 나가자고 막 손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대요. 예. 그제서야 이제 거기 행정실에서도 완전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바로 이러시면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니 내가 고맙다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뭔데 막으려고 하냐 그러고 이제 그 선배한테 아니 병원에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지 않냐 잘해주고 그렇게 웃어주고 했는데 밥 한 끼 못 먹냐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더래요. 오,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경찰 불러서 다시 보호자분 오셔가지고 다시 정신병동에 재입원. 와.
하셨습니다. 아니 막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네. 거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나. 죄송합니다 갈게요 하면서 그냥 갔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네. 이야 이거는 네. 진짜 이게 되게 그 정신질환자 쪽이나 아니면 정신과 쪽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라포도 조금 쌓는 거에 대해서 선을 되게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뭐 간호사진 분들도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건 없나 봐요? 배제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네, 왜냐면 근데 이제 감정을 배제를 하되 그 사람의 상황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눈에 보인다고 믿으면은 처음에는 급성기 때는 동조를 먼저 해줘야 된대. 왜냐면 동조를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이 자해를 할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동조를 먼저 해주되 천천히 아니라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 그 환청이나 환시나 이런 게 줄어들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이거는 아니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조금씩 알려주는 거래요. 야 쉽지 않네요 진짜.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이야기. 예. 개인적으로 제일 소름 돋았던 예.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병동으로 편지가 한 통이 옵니다. 편지가 한 통이 오는데 한 50대 환자의 편지였습니다. 태어난 환자의. 아직도 그 앞줄이 생각나는데 안녕하세요 머랭님, 머랭 간호사 선생님으로 시작되는 편지였어요. 편지에 USB도 같이 동봉이 돼 있는 거예요. USB? 네, USB도 같이 동봉이 돼 있었고 병동으로 온 편지였어요. 저는 몇 월 며칠 태어난 몇 호 환자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솔직히 전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제 담당 환자도 솔직히 아니었고요. 예. 너무 그렇게 왔다 갔다 한 환자가 많아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읽었어요. 그냥 병동에 온 환자고 USB도 있으니까 솔직히 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막 소독을 하려면은 패드 같은 걸 끌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패드 끌고 나올 때 앞에 휠체어 타고 있으신 환자분들 계시면은 저희 패드 지나가야 되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 조금 옆으로 비켜주시겠어요 하면서 손짓으로 살짝 그 비켜달라는 제스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선생님이 힘겹게 패드를 끌고 오시면서 자신에게 그 살랑거리는 손짓을 했던 그 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고 그 힘든 모습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고 그 뒤에도 선생님을 지켜봤는데 항상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겨울이었지만 내 마음에는 봄바람이 살랑거리듯이 일렁였고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하루하루마다 자신의 그 하루가 너무나도 달라졌고 막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USB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랑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랑 어울리는 노래를 USB에 담았고 거기에다가 사진도 있었어요. 자기 사진. 그래가지고 이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편지 내용이 너무 소름이 돋고 저는 그 환자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선생님들은 옆에 놀리고 있고 나는 지금 심각한데 신고해봤자 어차피 뭐 피해본 건 없으니까 이걸. 네, 피해본 것도 없고 전 그 USB 보냈다는 것 자체도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았거든요. 사진은 뭔 사진이에요? 자기 일상생활 사진이랑 셀카요. 셀카도 이상하게 찍은, 구도 이상하게 찍은. 네, 50대 아저씨 그 아시죠? 그 산정상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들. 각도 따위는 무시한 그냥 네. 사진이면 된다라는 그 느낌? 네. 알죠.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50대 아저씨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 번호 적어놓고 만나고 싶다고 괜찮으면 한번 만남을 가져보자고 정말 USB에는 노래는 기억나세요? 하나도 안 듣고 그대로 버렸어요. 예.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끔찍했거든요.
뭐 공포라기도 공포지만 사실상 어떤 하나의 또 해프닝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약간 적어놓은 그런 편지의 그쵸. 표현들이나 그 앞뒤 문장이 정상인이 쓴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두서없고 되게 자기 혼자의 망상적인 편지라 그래야 되나? 약간 조금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진단받지 않은 정신질환이 있을 거다라는 환자분들이 몇 명 있어요. 예. 약간 그런 종류가 아니었을까.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정신병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나 보네요. 한 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 6가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 되게 많죠. 예를 들면 뭐 조현병이면 조현병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조현병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나 보네요. 근데 조현병도 종류가 되게 많이 나뉘어요. 막 그쵸. 경계성도 있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는 조현병도 있고 망상형도 있고 엄청 강박형도 있고 되게 엄청 많이 종류가 나뉘거든요. 근데 뭐 거기 안에서도 강박도 있고 뭐 약간 망상도 같이 겹쳐 있고 거기에 조울증도 겹쳐 있고 이런 환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 간접적으로 머랭님과 함께 이제 그 정신병동의 실습을 나가 본 것 같은 간접적으로 정말 간접적으로 우리들 같이 함께 그곳에 가본 듯한 느낌이었고 뭐 넷플릭스의 드라마 같은 그게 있잖아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온다고. 네. 그게 있지만 시들무에서의 머랭님의 그 버전에서는 정신병동에도 어둠이 오네요. 진짜로 네. 이 편은. 거기에서는 정다은 간호사님께서 환자에게 연락처를 주잖아요. 아 예?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위험한 행동이다. 네, 그건 정말 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간호사가 그 정신과 환자에게 번호를 준다? 그것은 간호사가 징계를 먹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네. 오,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신병동이 아닌 네. 일반적인 그 병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는 일반 병동에서도 환자가 번호를 달라고 해도 저희는 번호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입원했는데 뭐 간호사분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 뭐 용기 내는 건 괜찮은데 번호 물어보지 마세요. 법적으로 그게 있으셔서 못 드린다고 합니다. 나가서 완전 그런 건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닌데 일반 환자분들은 가끔 그런 경우는 계세요. 자기 번호를 남기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옛날에는 페북을 많이 했잖아요. 페북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꾸역꾸역 찾아서 연락 오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다 비공개 돌려놓고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하기야 뭐 이런 쪽의 이야기는 마음에 들면 어련히 알아서 같이 이게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쵸. 뭐 그런 쪽으로 그냥 배제시키면 될 것 같고 오늘 머랭님께서 어둠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일이 있구나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일반화를 시켜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정신과 그쪽에서 있었던 어떠한 몇 가지의 케이스를 실제로 들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들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